반갑습니다.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소개해주는 북렌즈 문화 레스토랑입니다. 오늘은 영화 시간인데요. 오늘 작품은 우쿠님이 또 추천해주신 원더풀 라이프입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시작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몸에 좋은 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또 제 추천작을 하게 됐네요. 예, 우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케입니다. 우선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원더풀 라이프를 추천해주신 이유를 간단히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을 쭉 보면은 그나마 좀 안 겹치는 주제 그리고 안 겹치는 분위기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랑 다르고, 그리고 또 일본 영화는 저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 감독 중에 가장 좋아하는 감독을 선택했고, 그 감독 작품 중에 사실 저는 가족이라는 이슈보다는 다른 이슈들을 좋아해서 그 작품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 작품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일본 영화 한 편도 안 했었군요. 네. 그런 게 많이 아는 것 같긴 한데 생각해보면 또 그러네. 이어서 바로 재료 확인 우쿠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이 영화 제가 이렇게 나름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 보다 보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서 이번에 다시 보기도 했고 찾아보기도 다시 봤는데요. 필모그래피를 저희가 흔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감독을 제외하고 배우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이후의 활동도? 그 이후의 활동이 네. 있는데 뭔가 큰 거 없어요. 읽을 만한 게 없어요. 정말 제끼면 되죠. 영화를 보면서 꽤 괜찮은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득보들일 수가. 되게 놀랬죠. 이 작품 이후로 네. 히로카즈 감독이랑 계속 같이 하는 배우들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안에서. 그 아줌마. 어느 아주머니? 할머니? 할머니. 춤추신 할머니. 할머니. 유타랑 막 계속 아빠들 나오는, 아빠들이랑 엄마들 나오는. 그러면 여기 겹치는 그게 없을 수도 있겠구나. 뒤에 나올 때.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 배우 중에 자주 뵀던 배우가 한 명 있을 거예요. 스스무라고 해서, 그 극 중에서는 역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 테니까 그 딸이 어렸을 때 자기가 죽어서 딸이 20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하는 직원 있죠?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좀 작품 활동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기타노 다케시랑 영화를 좀 했는데 그래서 야쿠자 역할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쿠자 혹은 형사 이런 역할로 일본 영화를 보시다 보면 자주 뵐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서 짚어드릴 건 역시 감독밖에 없죠. 고레다 히로카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일본에 남아있는 감독들 중에 그나마 쓸만하다고 평가받는 감독이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일본 영화가 워낙 참담하다 보니까 이 감독이 그나마 이제 베를린이나 베니스도 좀 진출하고 칸도 가고 맞아, 상 받고 그렇죠, 상 받고 그리고 나름 국내에서도 팬이 꾸준히 있는 10만 이상씩은 거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국내들 팬도? 네. 이분 스타일이 확고하게 또 있으니까요. 약간 매니아층이 형성된 감독 같아요. 네, 확실히. 이분은 이제 87년에 TV 다큐멘터리 연출가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막 CF 같은 것도 찍고 하다가 95년에 이제 처음 영화를 찍게 되는데 이때 처음 찍은 영화가 환상의 빛 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베니스 가가지고 각본상 수상하고 좀 화려하게 시작했죠. 근데 이 영화 이후에 찍은 이제 원더풀 라이프 저희가 하는 여기까지가 거의 기억 상실 이런 주제로 한 거고 그 이후에 이제 걸어도라는 영화를 기점으로 가족 영화 감독으로 완전히 변모하게 됩니다. 저희 모임에서도 몇 번 말한 적이 있었던 진짜로 일어날지 몰라 기적이라던가 맞아요. 그때 모임했었지.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같은 영화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모임을 하진 않았지만 네네. 그 이후 작품들을 쭉 보면 어쨌든 가족에 대한 이야기로 거의 일반되게 돼 있고 저는 이 감독이 찍은 그 영화 작품 도중에 찍은 드라마도 보긴 봤어요. 10부작짜리 고잉 마이 홈이라고 정말 잔잔합니다. 네, 정말 잔잔하고 끝까지 주제의식이라기보다는 끝까지 큰 내용이 없는 그런 작품인데도 꽤 따뜻하더라고요, 드라마가. 네, 그리고 어쨌든 걸어도 이후부터는 일본의 대배우죠, 아베 히로시와 거의 작품을 같이 하는
감독이고 이제 아베 히로시가 고레다 히로카즈의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뭐 따로 그 엄마 이름은 뭐였죠? 키키? 아 그분도 이제 그런 얘기가 많은데 키키키린이라는 할머니 이분도 할머니. 사실 고레다 히로카즈와 작품을 좀 그나마 꽤 하는 편이죠. 이제 그 이후로도 거의 다 나오고 있다고 해요. 이 영화 그 자체는 뭐 따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게 일본이 한국의 문호를 처음 개방했을 때가 한 98년인가 97년인가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제 기억에 그때 카케무샤, 사무라이 픽션, 러브레터 이런 작품들이 러브레터. 한 번에 쫙 넘어왔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 개방하고 있지 않다가 한 번에 개방하다 보니까 정말 양질의 작품들이 넘어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모아놨던 것 중에 좋은 것만 선봉대로 보냈을 테니까 그 작품들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를. 근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이게 2001년 개봉이더라고요. 한국에서. 네. 이게 네. 원래 일본에서 98년도 개봉. 그렇죠. 그런데 제 기억에는 그 97, 98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개방됐을 때 넘어왔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기억이 왜곡됐던 거라고. 최근에 또 재개봉됐. 그죠. 최근에 네, 재개봉되기도 했죠. 네네. 어쨌든 뭐. 제 기억의 이 혼돈도 이 영화 주제가 좀 맞닿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서 조사하게 됐습니다. 되게 네. 작가 영화적인 네, 그런 작가주의적인 색채가 막 드러나는데 최근에 태풍이 지나가고라는 영화를 하고 나서 다시는 이제 가족에 대한 주제는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뉴스룸에서 막 얘기하고 그랬어요. 손석희 같이 두고 뉴스룸 나왔어요. 네, 나와서 딱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살인이라는 그 영화를 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결이 좀 달라지고 이래서 이게 좀 변모를 시도하는구나 그런 느낌도 좀 들더라고요. 원래 다큐멘터리 감독인데 영화에서 다큐멘터리를 한 건 이 영화밖에 없어요. 원더풀 라이프. 다큐 형식의 영화. 맞아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연출을 굉장히 잘했다고 평을 받고 있고요. 그 환상의 빛 같은 경우는 원작이 소설이잖아요. 미야모토 테루의 환상의 빛이 원작이거든요. 상 많이 받은 소설인데. 그러면 각본상을 받았다는 건 각색을 되게 잘했다는.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책 자체가 되게 잘 맞아요. 고레 히로카즈 감독과. 네, 책을 읽어봤는데 최근에. 이분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홀수 번째 작품 징크스가 좀 있어요. 그 50%가 그래서 누가 만든 거예요, 징크스? 스스로가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하기를 보면은 이제 세 번째 작품 디스턴스 멸망, 2006년작 하나 이거 시대극인데 멸망, 그리고 2009년 배두나 나오는 공기인형 멸망했죠.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부터 이 징크스를 털어냈다고. 네. 그 작품 좋아해요. 예, 그렇게 평가받고 있고요. 어쨌든 홀수 번째 징크스라는 건 어쨌든 그 두 번에 한 번씩 오는 징크스는 딱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운동선수들한테도 가끔 보면 있거든요. 2년차 징크스, 홀수의 징크스 이런 게 있는 게 그거죠. 한 해 잘하면 기대감이 올라가고 그 기대감을 못 이겨내고 다음 작품을 했는데 망하고 그럼 기대감이 없어지니까 다시 잘하게 되고 이런 문제지. 그렇죠. 예, 결국 징크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렇게 재료 확인 마치고 다음 사케님께서 작품의 내적인 내용, 재료 손질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한 사케 줄거리를 좀 해보자면은 그 배경은 이제 저승과 이승의 중간 정도 되는 곳이에요. 림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실 천국이라고 표현하기 좀 뭐예요. 이분들이 다 천국 갈지 안 갈지. 그래서 한국식인 저승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있고요. 일단은 그곳에서 만나는 거기 관리자들이 있는데 이제 죽은 사람들을 그 안에서 이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좋았던 기억이 무엇이냐를 물어보고 이제 거기 계신 분들도 우리나라가 지금 저승사가죠. 저 약간 남기고 싶은 한 장면. 네, 그렇죠. 일단은 기억을 물어보고 이제 그 안에 남기고 싶은 기억 하나를 말해라. 그러면 그 기억을 이제 촬영을 해서 보여준다라고 해서 돌아가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영화예요. 그냥 단순하게 처음부터 진짜 인터뷰 같았어. 네네. 그렇죠. 그렇게 진행되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그렇게 촬영을 하고 행복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정확하게는 영상을 만들고 이게 영화가 끝나요. 그래서
다큐 형태에 가장 근접한 영화고 어떻게 보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제일 잘하는 분야가 아니었나. 그래서 보면은 뭐가 재미있을까? 실제로 내용을 보면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사람이 나와요. 거의 남녀노소가 나오죠. 왜냐면은 죽음이라는 게 누구를 피해가진 않으니까 그 안에 나오는 사람들 하나하나 자기 사연을 얘기해요. 나는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좋았고, 어떤 게 좋았고. 그 와중에는 당연히 선택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를 담담히 담아가는데 사실 보면은 내용이 그들이 하는 얘기가 별로 재밌지가 않아요. 시시껄렁한 얘기인데 이게 사실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가 뭐 화려하거나 특별하게 뭐 거창한 삶을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에는 조금은 모자라는 혹은 아니면 화려하지 않은 이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이야기라는 공간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보고 있다면. 그리고 시점도 계속 정면샷을 많이 잡아요. 그래서 원래 영화는 정면샷 굉장히 잡으면 안 된다고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 유치해진다고.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정면사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내가 인터뷰하는 느낌이 막 들고. 그래서 뭐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지만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아요. 이제 마지막 장면 보면은 저에게 묻거든요. 이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뭐냐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영화인데 사실 우리랑 큰 삶이 다르지 않아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영화였고 그냥 줄거리는 딱 그 안에서 사람들이 자기가 즐거웠던 얘기, 기억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는 것. 그 안에서 뭐 기승전결도 사실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이 안에서 영화에서는. 그래서 그걸 보는 영화죠. 전 나름의 그 되게 약간의 연결고리가 약간 잘 짜있다고 생각했던 게 거기 나오는 사람이 그 면담하는 사람과의 연결성이 있죠. 예, 그 고리가 있잖아요. 그 여자를 사이에 두고 그러면서 이게 그냥 쭉 흘러가는 것 같았는데 마지막에 약간의 그런 스릴러 같은 요소로 해가지고 막 찾고 막 하는 면에서도 그래도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그 이제 할아버지의 부인 되시는 분이 그 약혼녀였잖아요. 전에 그거 볼 때 이렇게 다 연관되면은 유치한 데라고 생각했거든요. 오히려 왜냐면 뻔하니까. 근데 다행히 이제 그렇게는 안 가고 다행히 이제 각자의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사실 되게 좀 잔인한 얘기거든요. 그거는. 그쵸. 왜냐면 이게 넘어가면은 좋은 기억만 남고 나머지 기억은 지워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모든 기억은 지워진다는 소리인데 사실 기억이라는 게 어느 하나가 딱 될 수 없거든요. 모든 기억이 내 모든 삶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름다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좋게 말하는 거죠. 좋은 기억을 남겨드려요. 반대로 말하면 좋은 기억 빼고 다 지워드리는데 이게 되게 생각해보면 슬픈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는데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좋은이란 말은 사실 빼고 이 영화 얘기할 때 해요. 그러면 기억을 남기는 게 어느 걸 남길지는 기준이 다 다른데 그 좋고 아름다운 것만 이제 남긴다는 생각을 저는 안 하고 그럴 때 너 뭘 남기고 싶어? 그게 슬프던 따뜻하던 어떤 걸 간직하고 싶어? 라는 걸로 가기 때문에 꼭 우리가 좋은 것만 남겨야 되나? 이 생각은 저는 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보면 되게 좋은 것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없어진다고 하면 또 가슴 아프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 고르면 정말 이제 쉽지 않지. 우리가 이따 골라볼 거긴 한데. 그리고 일단은 이 영화는 이렇게 감동 요소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삶이 그렇거든요. 크게 뭐 감동을 받았다라는 큰 기억도 없고. 저 울었는데? 아, 그래요? 그건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쵸. 그리고 이 영화가 묻는 건 딱 하나예요.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기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영화가 그렇게 끝나고.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그 장면을 전 아예 재생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그냥 아예 그쵸. 그대로 남겨주는 줄 알았는데 그 연기를 막 하잖아요. 그 설정이 좀 이상했어, 사실.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가 있는데 왜 새로 만드는 거지? 라는. 특이하더라고요. 네. 막 연기 세트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볼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히로카즈 감독이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영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 그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래서 무엇을 찍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멀쩡하니까 70년치의 비테이프를 주잖아요. 그게 원래 히로카즈 감독도 다큐멘터리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양의 테이프를 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그러게 거고. 다 기록이니까. 영화라는 게 과연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에 사람들이 그걸 보는가라고 했을 때 사진도 비슷하지만 영화도 결국에는 시간을 담는 기술이거든요. 문화적으로 보면은 뭐 더러 감동을 줄 수 있고 하지만 그냥 이과적인 시점으로 보시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간을 담는 기술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안에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무엇을 담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영화 그거를 영화로 만든 게 이거 같았었어요. 약간 원더풀 라이프가 멋있는 뭔가 해석이. 멋지네요. 그런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 그러게요. 네. 이상인가요? 일단은 줄거리가 사실 별거 없어서 이 정도로 해도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인물도 사실 딱 인물마다 개인별로 그렇죠. 특징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건 인상 깊었던 장면에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일부러 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한국의 좀 문제점 영화가 신파적 요소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그러니까 어떤 한 요소를 넣어서 눈물을 내는. 그게 아니라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는 어땠어? 이 사람을 이랬는데 넌 어땠어가 되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남녀노소가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영화를 보는 대중은 결국 남녀노소거든요. 각자 느끼는 기억의 감정은 다 다르니 이 영화에서 똑같이 이 어린아이가 나는 이랬어. 그럼 어린아이가 봤을 때 나는 이랬는데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게 좀 좋았던 영화다. 여기 보면 그 배우들 그냥 어르신들 원래 배우들이 아니라 그냥 거기 사람들 막 쓰고 이랬대요. 진짜 그런 거 치고 너무 그쵸 자연스러워서 되게 하여튼 그런 식의 활용을 원래 많이 한다고 하니까 감독이. 그러니까 아마 그분들 실제 이야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쵸, 그런 느낌으로 이제 자유롭게 담는데 우리 저번에 영화 모임에서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에서도 막 아역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랑 이 사람 에세이랑 보고 영화 보다가 드라마를 많이 보진 않은데 우리 그 막 영화 예고편 중에 그 되게 아역 배우랑 할아버지랑 나오는 게 요즘 막 영화 예고편 나오는데 거기 아역이 되게 연기의 신이다 막 연기 잘한다고 막 칭찬받는 되게 아역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할아버지랑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런 무슨 느낌인지는 알잖아요. 할아버지가 혼자 아이 키우고 약간 고생하고 막 이런 건데 아이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너무 꾸민 듯한 게 느낌이 확 나는 거예요. 뭐 집어 던지는 것부터 땡깡 부리고 이런 게 연기라는 느낌이 확 드는 거야. 연기를 너무 막 잘하는 아이라고 막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추구하는 그 우리가 전했던 거랑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구나를 좀 느낀 것 같기도 해. 여기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엄청 하드캐리한 그런 캐릭터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할머니가 춤추시는 장면은 의도되지 않은 장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다큐 이런 게 재밌는 것 같긴 해서. 네. 그럼 이어서 우리 실제 요리로 우리가 감상도 나누고 우리가 준비한 주제에 대한 질문도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사케님부터? 저는 원래 히로카즈 감독을 영화를 재미를 못 느끼죠. 아니, 재미를 느껴보려고 생각보다 영화를 되게 많이 봤어요 제가. 히로카즈 감독 영화를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바람마을 다이어리예요. 근데 생각보다 만화책보다 그 감동이 좀 적었어요. 만화도 좋아하시니까. 네네. 근데 보면서 너무 좋았다란 말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감성이 저랑 안 맞나 봐요 아무래도. 근데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도 보다가 무슨 내용인지 잘 기억이 안 날 정도 제가 대충 봤더라고요.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생각보다. 근데 왜 다 기억을 못하지라고 했을 정도로 정서가 이제 결이 다르나 봐요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 심판을 더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전 처음 영화를 봤는데 이렇게 집중은 잘 못했고 근데 감명 깊게 인상 깊은 장면 몇 개 보였고 그 다음에 단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실 재밌다고 하는 말은 못하겠어요. 이런 감성이구나. 역시 그 히로카즈 감독 뭐 이런 정도. 그렇죠. 그런 느낌이 되게 강하게 묻어나니까 이번 작품에서 약간 예상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전에 모임했을 때도 우리 사케님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어젯밤에 보려고 그랬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들 것 같은 거야. 피곤해서. 그래서 안 봤거든요. 일찍 잤어요. 그래서 되게 10시에 잤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보자 그래가지고. 아침 보고 오셨구나. 네. 저는 원래 이런 느낌 차라리 좋아하는 편이라서 일본 소설도 좋아하고 막 되게 뭐 히어로물 이런 것보다는 이런 걸 차라리 더 정서에 맞는 편이라서
좋아하는 감독이고 또 약간 재밌다기보다는 이게 아련하게 오래 남게 본 것 같아요. 이거는 지금 본 건 아닌데 본 이미지가 계속 오래 남는 것 같아요. 뭐 줄거리 이런 것보다 이 느낌과 감성. 그래서 다른 작품을 읽을 때도 전이가 잘 돼요. 다른 작품을 다른 책이나 다른 영화를 봤을 때도 여기서 주는 메시지나 여기서의 그 느낌이 전이가 잘 돼서 아니 이게 이런 감독의 매력인 것 같다. 너무 자극적이지 않으니까 어디든 스며들 수 있는 게 그 맛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전 좋아하는 감독이고 인상 깊게 봤어요. 오크님은? 좀 길게 얘기해도 되죠? 그럼요. 이게 고르신 분인데. 예. 저는 중학교 때 봤다고 했잖아요. 그때 봤을 때의 기억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근데 그때 왜 좋아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이런 주제의식을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영화 이전에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언제일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정해놓는 시간들이 항상 있었고, 언제가 되면, 기록 경신이야. 지금이 더 좋은 순간인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자평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아했던 건데, 사실 영화 자체가 중학생이 보기에는 굉장히 지루한 면이 있죠. 그리고 약간 그때 이 영화를 좋아한다고 제가 생각했던 건 좀 나르시시즘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봐요. 약간 겉멋들어서. 예,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왓챠에 평점을 줬던 게 4점이었나? 4.0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젯밤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다시 봐야겠다 해서 봤는데, 어제 제가 술을 먹었잖아요. 네. 아시다시피 그 술을 먹는 순간 감수성에 1.5배 버프가 걸립니다. 그래서 밤도 새벽 감성. 새벽 감성 플러스 해서 한 1.2 곱하기 1.5 해서 꽤 걸리죠. 근데 어쨌든 오늘 딱 틀자마자 그 나오는 톤. 이 영화가 사실 98년에 찍었다고 하는데 화면빨은 거의 70년대 후반이잖아요. 옛날 영화 그쵸? 느낌. 의도적으로 좀 긁은 것 같은 느낌이 나죠. 그 톤이라던가 분위기 잔잔함 이런 것들이 다 너무 와닿더라고요. 음악도 막 과하게 쓰지 않고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어제 물론 술을 좀 과음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 보진 못하고 아침에 나머지 이어서 왔는데 정말 앞에 한 2-30분 만에 그 평점이 확 올라갔죠, 아주. 네. 이 영화 이거. 저도 이거 약간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만약에 아침이 아니라 밤에 봤다면 좀 더 집중해서 봤을 수도 있겠다. 둘 중에 하나지. 잤거나 집중해서 감성이 막 버프가 되거나. 옆에 친구 코 골고 있는데 그 옆에서 그 이어폰 끼고 탁 보면서 그 정말 술 정말 좋은 술 마셨군요 어제. 예, 딱 기분 좋게 취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감수성 폭발한 상태에서 봤고 되게 그런 측면들은 굉장히 좋았는데 물론 단점들도 좀 보이긴 했어요. 저는 메인 스트리밍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오리와 그 주인공과의 관계 이건 약간 좀 굳이 빼도 되지 않았나. 그런 측면들이 있고 끝에 가서 좀 약간 평점 감점 요소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다시피 제가 이과를 수학하다 보니까 그런 이 잔잔한 조그만 설정들 이게 좀 사실 거슬리지 않고 넘어가줘야 되는데 하나의 작품으로서 넘어가줘야 되는데 조금 눈에 띄는 건 그래서 약간 조금은 규정해줘도 되지 않을까. 이게 약간 너무 두루뭉실하게 규정돼 있잖아요. 맞아. 시대가 언제고 뭐 이 설정이 어떻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언제 어떻게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조금 설명이 불친절했는데 그냥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상상의 나래를 펼쳐준 거잖아요. 열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좀 말이 안 되는 구석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있는 공간 왜 처음에 좀 놀랐던 부분이 시오리가 이제 촬영을 나가는데 차들이 그냥 도시예요. 도시면 차들이 지나가고 여기는 그럼 뭐 중간계인 거야 아니면 현세를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디오가 풀 버전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걸 굳이 재구성해서 찍어야 되느냐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아무리 그걸 열심히 재구성을 한다고 해도 그 개인의 기억이란 건 굉장히 디테일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100% 이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구성될 그 느낌 하나하나 분위기 무드 막 귀에 들리는 소리 하나하나까지가 다 기억인데 그걸 그렇게 그 극 중에서도 이제 비행기 날개가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가지고도 사실 좀 마찰을 빚는 정도면 어떻게 잘 만든다고 해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있는 게 이제 남자 주인공 같은 분이 테이프를 갖다 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기억은 기록과 다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현하는 거는 결국
기억을 재구현하는 그쵸, 거고 그쵸. 아까 말한 대로 기록을 한 거는 어차피 그 감수성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서류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을 재촬영한다는 건 다른 의미일 수가 있다라는 거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기억과 기록은 다르다. 그래서 충고를라기보다는 이제 들 때 기억과 기록은 다르니까 여기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재촬영하는 의미는 말 그대로 또 다른 감수성이 있어서 어쨌든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말 그대로 좋은 걸로 인간은 기억하기 나름이니까 기억은 재구성되는 거라고 봤을 때 그 재현 자체를 또 재구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좋았던 거.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오류마저도 그냥 내가 더 마지막은 더 포장하고 좋은 걸 간직할 수도 있으니까. 오류하니까 생각나는 게 여담 중에 그 스타크래프트가 리마스터가 됐는데 그 안에 짜잘한 오류를 잡지 않았대잖아요. 그거마저도 게임의 요소다라는 거. 리마스터. 네. 그러니까 극 중에서도 그 어떤 분은 거짓말을 하시고 그리고 그 반항적인 이화생가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미래 꿈꾼 거 얘기하면 안 되냐, 미래에 하려고 했던 걸 하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죠. 그 뭐랄까 기억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겪지 않았는데 정말 그렇다고 믿는 것들. 그 정신학적인 용어가 있던데, 네, 어쨌든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런 측면도 있고 좀 여러모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얘네가 이런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었던 건 역시 일본 사람들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정말 고분고분하고 말 잘 듣고 아무리 죽은 호라지만 네, 생각보다 그 반항적인 역할로 나온 애조차도 생각보다 고분고분한 타입. 반항적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줄 서서 이렇게 쪼로롬 따라가고 모여가지고 행사하는데도 조용히 그걸 보고 있고 줄 서고 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실제로 저기 구현화된다면 일단 우리나라면 일단 진상 하나씩은 6명당 1명씩은 무조건 나오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좀 그런 시스템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를 참 그렇게 보면 안 되는데. 네. 공대생이 되게 되게 신기하게 좀 듣고 있어요. 네. 공대생이 아니라 그냥 우쿠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영화의 그 앤틱한 면, 정말 그 기스난 필름 같은 느낌 정말 좋았고, 이 친구가 이 빛을 어떻게 쓰죠? 빛을 좀 자연광을 쓰나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좀 밝은 얘기할 때는 야외에 그냥 광을 쓰고 어두운 얘기할 때는 이제 실내 어두운 그 아예 조명. 흰색과 어두운 색만 쓴 것 같은 영화였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측면에서 들어오는 빛 이런 것도 있었지만 대부분 그 빛 조절 하나로 이 사람이 어두운 얘기 할 때는 그냥 그럼 아예 무슨 고민해야 될 것 같으면 그냥 남전시켜버리고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못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왜 굳이 학교인가? 건물이? 건물이 학교거든요. 실제 사용장도 다 학교였는데 이제 누구에게는 어떤 기억이든 어쨌든 간에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은 학교에 대한 추억은 대부분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소도 그런 측면이 아니었나 싶었었어요, 저는. 그렇네. 저를 자연스럽게 인상 깊었던 장면 나누고 있는 건데, 저는 거기서 그 일하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되게 성실해 보이고,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사자 같은 거잖아. 전원사죠. 그쵸. 근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기억을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서 일하겠다는 거 되게 또 그것도 인상 깊었어요.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못 고르면 막 질책하잖아. 아직도 못 골랐어. 그리고 말 많으면은 피곤한 사람 만났어. 이렇게 담당관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들도 사실 제대로 좋은 사람인데 고르지 못해가지고 남았던 사람이라는 설정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설정. 그러니까 약간 그거잖아요. 약간 우리 드라마 유행했던 도깨비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차사들이 이제 결국에는 자기도 무언가에 다 사연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결국에 그게 벌 받고 있는 거죠. 맞아요. 죄를 지어서 그걸 하게 되고. 그들도 결국에는 선택하지 못해 혹은 그 현실 세계에서 즐거운 기억조차 갖지 못한 이에 약간 벌 받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아까 약간 그 직원들의 약간 애정 코드가 조금 있잖아요. 여자가 남자 좋아하는. 그래서 그 뒤쪽에 가면 그 남자가 만약에 하나의 기억을 골라버리면 거기서 같이 일하는 사람으로서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럼 이제 이 여자 또 혼자가 되잖아요. 약간 이런 아주 미묘하게 얽힌 것들이 되게 하여튼 재밌었어요. 그냥 우리가 저승 얘기 본다를 넘어서 되게 말이 안 될 수는 있는데 다 못 그러면 되게 직원 포화 상태인가? 이들은 그러면
그쵸. 계속 그냥 일부러 안정하고 공무원처럼 이래도 되는 건가? 그래서 또 막 재밌는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냥 거기서 그런 느낌 자체도 재밌었던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그랬던 게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그 진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만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서 한번 시오리가 갈굼 먹잖아요. 와, 저승에서도 중간계에서도 저 갈굼을 먹어야 되는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 업무가 정말 안 맞는 사람께도 스스무 배우는 안 맞는다고 표현하는데 그쵸. 그래 버리면 정말 지옥이야 사실. 나름 계급도 있고 네, 계급도 있고 선배 후배 있고 막 갈구고 지옥. 그리고 나름 이게 육체 노동도 좀 하고 하는 걸로 봐서 세트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일본의 사후세계구나. 다른 나라에서 집단 느낌이 있어.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구현화되기 좀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런 것도 했고, 맞아. 되게 진짜, 네. 말씀 들으니까 딱, 네. 일본 공무원 느낌 같은 거 딱 책에 잡혀있고, 막, 오늘 담당자가 별로야? 막 이러면. 막 이런 식의 느낌도, 그러니까. 너무 루틴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일을 하더라고요. 죽은 후에 당연히 이걸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데. 네. 그래야지 영화가 되니까. 그죠? 맞아요. 저는 각자 사연 있는 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맞아요. 그 중에서 그 할아버지 한 분이 되게 막 말이 많으시고, 과거에 막 되게 야한 얘기를 해서 내가 막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진짜 고른 이야기는 자기 딸이 결혼식한 장면이고, 그건 되게 뭉클하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정서가 이렇게 묻어나는 게, 조금 임팩트 있었어요. 이때부터 이미 약간 가족 영화에 대한 가족이라는 개념에 대한 갈망이 좀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다 다른 걸 고르는 게 결국 가족과 관련된 걸로 돌아가는 거. 그 디즈니랜드 소녀도 결국 엄마 무릎에서 깁하는 거. 그렇죠. 네. 좋은 기억이다. 그렇죠. 정말 좋은 기억이죠. 가족으로 돌아가는 게 사실 제일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이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된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분들은 사실 나이를 우리가 아는 숫자의 나이는 아니더라도 결국 그 인생으로 봤을 때는 거의 끝을 보고 본 거니까 그럴 때 되돌아본 거잖아요. 되돌아봤을 때는 뭐 젊었을 때 야망, 뭐 사랑, 뭐 이것저것 있었던 것 중에 고른 거고 뭐 다 다른 거 고를 수 있지만 그런 정서를 또 거기서 약간 깔려 있는 것 같긴 하죠. 네. 약간 중간에 깨알같이 등장하는 설정 중에 그것도 그 스스무 배우가 나오는 자기가 이제 그 넘어가지 않는 이유가 딸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딸이 성인 될 때까지 지켜보기 위해서. 근데 딸을 볼 수 있는 날이 자기 기일이라고 했어요. 이게 약간 최근에 봤던 코코를 떠올리게 하는. 네, 그러니까 기일에만 그 코코의 설정도 죽음의 날에만 그 사람들이 가서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건데 여기서도 좀 그런 설정을 은근히 흘린. 그러네. 네. 디테일하게 약간 죽음에 관하여라는 웹툰 알아요? 네, 알긴 알죠. 전 몰라요. 거기도 딱 이제 그런 설정에서 신을 잠깐 만나는 그런 느낌의 설정이라서 그렇게 보면 약간 와닿는 것 설정들이 몇 개 있네. 사후세계에 대한 설정은 흥미롭죠 항상. 그렇죠. 또 인상 깊었던 거 있나요? 인상 깊었던 마지막 장면이죠. 아무래도 시오리 맞나요? 네, 시오리가 근데 물어보는데 의자가 비어있어. 그 말인즉 우리에게 묻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그 설정 자체는 그거죠. 이제 다음 사람 오기 전에 연습 한번 해보는 건데 근데 이제 나한테 확 약간 그 느낌이 그런 비슷했어요. 약간 설명의 추억. 오 맞아요. 마지막에 물어보잖아요. 얼굴과 이만큼 네. 큰 얼굴로 막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때 봉준호 감독이 의도했던 것도 만약에 범인이 이 영화를 본다면 그걸 바라보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약간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저는 결국 제가 나한테 결국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 이거구나. 당신이 기억하고 싶은 건 무언가라고 묻는 영화인 나한테.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 그렇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질문으로 갈까요?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요? 행복을 남기고 싶은 기억. 가장 자기가 한 장면을 남긴다면 남기고 싶은 기억을 하나씩 이야기해볼까요? 저는 아시다시피 항상 뭘 남기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다 정리해 놓잖아요. 그쵸. 약간 어워드 매년 그쵸. 어워드 있고 그냥 매년 그럼 마찬가지로 뭐 이건 따로 정해놓고 하진 않지만 그냥
지금까지 내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그거야 라고 정해놓았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그거였어요. 그냥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공부를 너무 열심히 시켰는데 원래 정말 싫어하는데 그날은 되게 뿌듯하게 했어요. 그리고 엄마랑 같이 삼계탕을 먹으러 가서 삼계탕을 먹고 와서 여름이었어요. 에어컨을 싹 틀고 낮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그 기억이 이게 정말 보람도 차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성취감도 있고 네. 보상도 받았고 이제 그쵸, 나몸도 그쵸. 이제 편하고 네, 뭐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뭐 그 이후로는 뭐 중학교 때는 또 시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것도 약간 보람과 관련된 거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딱 다치고 뭐 잘 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저녁에 이제 밤에 운동장을 딱 지나오는데 그 운동장을 쳐다봤을 때의 감상이 아직 기억나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1위는 그거예요. 군대를 딱 전역하고 6개월 동안 열심히 뭐 이렇게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를 다 했어요. 군대 동안 제가 써놨던 수첩이 하나 있거든요. 버킷리스트 수첩. 거의 다 했고 이제 그 피날레가 뭐였냐면 피날레가 배낭여행이었거든요. 첫 배낭여행이었어요. 저는 제 돈으로 제가 돈 모아서 가고 처음 해외를 패키지가 아니라 처음 나가는 해외 어디로? 그때 상해였어요. 네. 사실 지금 생각하면 상해라는 여행지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여행지가 아닌데 그래도 누가 부르면 나는 상해 여행했을 때가 제일 좋았다고 말하죠. 왜냐면 처음이라는 그 특별함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나왔구나. 이것도 사실 나르시시즘이에요. 제가 어쨌든 저는 여행도 약간 나르시시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배낭여행 딱 와서 그 상해 강의 야경이 정말 좋거든요. 한쪽은 최첨단 도시가 있고 한쪽은 1900년대 초반에 그 건물들이 그대로 간직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을 보는 것도 좋고 저쪽에서 이쪽을 보는 것도 좋고 그때 이제 편의점에서 맥주를 한 캔 사가지고 500원을 주고 맥주를 사서 그 와이탄이라고 하는데 그 강을 걸으면서 내가 정말 드디어 여기를 왔구나. 그 군대 동안 꿈꿔왔던 거를 정말 이루고 있구나. 이런 느낌의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도 나름의 선택지가 여러 개 있으시네. 그렇죠. 그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성취욕, 보람 이런 거랑 좀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게 계열이 약간 좀 있구나. 멋있다. 근데 그거는 근데 한국도 비슷하지 않아요? 외국인들이 서울 왔는데 고궁이 있는데 그 고궁주위로 아파트가 아니 고층 빌딩이 싹 감싸고 있잖아요. 되게 이색적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겠다. 왜냐면 유럽은 다 그냥 오래된 건물들이 그대로 다 같이 있지 개발이 같이 되진 않아. 그게 우리 한옥마을 이런 것도 보면은 사실 딱 그 부분만 딱 그렇게 나눠지는. 사실 이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존을 못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느낌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쨌든 네. 그 보존한다는 개념 자체가. 네. 그러니까 건물을 보존한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래도 저도 들은 얘기인데 길을 보존해야 된대요. 길 옆에 건물들은 올라져도 그 길이 남아야 그 분위기가 그대로 남는데 지금 서울엔 골목길이 없잖아요. 그쵸, 다 확장하게 네. 만들지만. 근데 이제 골목길 감성은 이제 없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피마골 같은. 그래서 그거 방법이 좀 많이 잘못됐고 일단은 제 생각이지만 좀 그러니까 개발이 되면 이제 문화가 없어진다는 이미지가 너무 갇혀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은 그랬으니까 다. 저 어렸을 때 동네가 다 재개발돼서 없어졌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동네에 사진 한 장 안 갖고 있는 게 너무 아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골목이 남아 있었다면, 그쵸.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됩니다. 네, 골목 감성이 있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 개발이 맞지만 방식은 틀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빨리 상권 개발하고 막 깔끔하게 사람들 많이 오고 가고 이러고 싶으니까는 네. 그게 이제 욕망이랑 우리가 보존하고 싶은 보는 거랑 충돌돼가지고 쉽지 않은 것 같아. 그렇죠. 한참 개발됐을 때 그런 약간의 후유증 같은 거죠. 약간 빠르게 개발됐지만 그만큼 잃은 것도 많은. 뒤져보면은 점점 오를 수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사케님의 한 장면. 저는 이걸 진짜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도 좋았던 그런 기억이 몇 개 남기고 싶은 그런 감성, 느낌이 있던 기억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감성 뒤에 항상 제가 제일 싫어했던 같은 기억이 또 같이 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제일 싫었던 기억과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와, 묻었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렸을 때 그게 잘 살지가 못해서 단칸방에서 살았는데 이제 저도 엄마의 무릎을 베고 제가 중학생 때였는데 이렇게 잠들락 말락 할 때 그
아련한 혹은 이제 편안한 느낌 아시잖아요, 다들. 근데 그 엄마 무릎에 베고 있다는 그 기억이 너무 편안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감, 보호받고 있다는 나도 안정감이 있고. 그런데 옆에다 뭐가 술을 드시다가 밥상을 엎어버린 거예요, 술 먹다가. 그러니까 저는 그 저의 평화가 깨졌기 때문에 이제 대들었죠. 근데 이게 결국에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제일 안 좋은 기억이 기억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생각해보면은 항상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그러니까 나쁜 기억 뒤에 좋은 기억, 좋은 기억 뒤에 나쁜 기억 같이 와버리니까 어느 하나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기억을 갖자니 제 기억이 반으로 잘라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좋았던 기억이지만 지금 아버지도 아직도 술 드시면 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덤빈 놈이라고 막.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정당방위라고 생각해요, 지금. 내 평화를 지키기 위해.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평화로웠던 걸 깬 사람이었던 이미지가 강했어요, 저한테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같이 오니까 뭐 하나 선택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다가 그 생각을 한 번에 했어요. 그 연애를 제일 길게 했을 때 그 친구와의 연애 시절에서 가장 남기고 싶은 게 뭘까를 좀 좁혀서 생각해봤죠. 근데 그동안 그게 약간 애매한 거예요. 약간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런가 어느 하나를 못 남기겠는 거야. 그 사람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좋아서 같이 했던 거지. 도깨비 너와 함께한 모든 날이 좋았다. 그냥 걔가 어떤 거에 있어서 더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못 정했었어요, 아직까지 오면서도. 근데 우크님 얘기 듣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별게 아닌 거거든요. 사소한 거잖아요. 그게 상해 여행도 별게 아니었는데 특별했던 거잖아요. 그럼 난 뭘까 하고 아직도 사실 고민을 못 정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도 좀 사소한 거를 하자면은 근래에 그래도 책 냈을 때가 아니었나. 근데 그것도 되게 슬픈 게 책이 나온 날 어머니가 사고 나셔서 병원 입원하셨어요. 운명하자. 이러면 약간 나중에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마다 불안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분이 좀 불안해 항상. 무슨 일이 오려고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영광에 있었는데 이제 전화를 받았어요. 책 나왔다 드디어. 너무 좋아서 이제 어머니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한테 갑자기 먼저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셔가지고. 한 달인가 두 달가량 입원을 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병원으로 계신 게 아니라 사고로 계신 거는 또 마음가짐이 다르더라고요. 약간 많이. 그래서 그건 기억마저도 어떻게 보면 또 단편을 또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게. 이게 너무 뒤엉켜서 선택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같이 기억해도 뭐. 그리고 아직 무언가 남기기에는 좀 더 살아봐야죠. 전 보류하겠습니다, 일단. 보류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가 그 여자의 기억을 봤을 때 자신이 들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국 기억을 고르지 못해서 여기 있는데 나는 누군가의 가장 남기고 싶은 기억에 하는 순간이 됐을 때 그 감동이 있잖아요. 나는 내가 정말 갑자기 죽었고 이런 게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 나는 최고의 의미의 한 부분이겠구나 라는 장면에서 누군가랑 있는지라는 장면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되게 와닿아서 그래서 막 남기고 싶은 장면에 꼭 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우선 같이 있었으면 하는 사람은 엄마인데 그 엄마도 같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성취욕도 이룰 수 있는 장면이 어딘가 고민했어요. 그때 막 행복했던 느낌보다는 그 장면을 남기고 내가 계속 보고 사진 한 장을 계속 추억할 수 있는 그 느낌이 뭐 있을까 고민을 막 하다가 한번 제가 막 뭐 강의 다니고 이럴 때도 엄마를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데 한번 온양온천 있는 근처에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가 와가지고 이제 엄마 온천도 한번 데려갈 겸 그때 한번 시간이 맞아서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다행히도 그때도 뭐 강의도 재밌게 했고 온 사람들이 거의 아주머니들이 많아가지고 엄마 그 사이에서 막 강의도 듣고 손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이제 우선 다행히 저도 만족스럽고 엄마도 끝나고 되게 뿌듯해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얘가 엄마가 봤을 때는 되게 내성적이고 말도 안 하는데 어디서 뭐 강의한다는 거야 막 이런 걱정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집에서 말을 많이 하진 않으니까. 근데 딱 나가서 보고 나서 엄마가 딱 끝나고 밥 같이 먹고 하면서 막 되게 뿌듯해하시고 이랬을 때 그러면
나의 성취도 있고 그 순간에 엄마도 같이 있고 엄마의 좋은 기억도 같이 있어서 하나를 고른다면 여기를 골라야겠다라고 딱 영화 보고 끝나고 딱 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질문 별 고민 안 했어. 저번에 한번 정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또 뭔가 다른 분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 자리를 함께 한다면 또 갱신될 수 있지만 지금은 그 순간이 그래도 한 사진처럼 남기고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영화에서 의외로 등장하지 않아서 좀 그랬던 게 그 출산 장면. 그러니까 흔히 사람들이 아이를 그렇죠. 나는 그 장면을 사람들이 굉장히 그렇게 뽑잖아요.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었다고. 너무 식상해서 안 넣었을까 싶기도 하고. 의외로 아니었나 보지. 그런 젊은 여성분들 있었나? 그런 여성 완전 어르신 말고 30, 40대 여성분이 인터뷰했으면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약간 인터뷰 대상에 대한 문제도 봐야 될 것 같다. 그 순간이 이제 최고의 순간이라는 말을 많이 듣긴 하죠. 저는 애를 가질 생각이 원래 전혀 없었는데 전혀? 약간 그나마 좀 그래도 생각해 볼까라는 생각을 갖게 했던 거는 어떤 글 한 문장이었어요. 인생은 분만실에 들어가기 전과 후로 나뉜다 라는 문장이 있는데 그렇게 정말 좋을까? 라는 궁금함도 있고 그렇게 정말 최고의 순간이라면 못 겪어보고 죽는 게 한스러울 수 있잖아요. 인생 다 겪어보면 좋은데 그죠? 그래서 이혼을 해봐야 되는 거라 생각했어. 시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네. 나는 계속 교육 쪽에 있으니까 애들을 많이 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들이나 그 학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육 일하는 사람들도 항상 말하는 게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소중한 게 뭔지 알게 된다 이런 말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학부모들이 땡판치고 이런 게 이성적이지 않다고 욕할 수는 있지만 욕먹는 걸 알면서도 이성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들여다볼 노력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그 사람들한테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는 그냥 봤을 때 합리적으로 막 이렇게 깽값치르듯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자식들에 대한 과잉보호도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성적으로 막 자식을 대할 수 없는 학부모들을 만나다 보면 자기도 결혼 전에는 자기가 이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뭐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으면 과잉이 되고 막 뭔가 하면 뭔가 아쉽고 막 그런 거 보면은 경험을 꼭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경험 입장에서 뭔지 모르지만 저런 느낌에 대한 호기심이 저도 많이 있어서 대부분 자기가 과잉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하는 거죠. 자기가 과잉인 걸 알면은 너무 자제하겠지. 그러니까 약간 폭식증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많이 먹는 걸 모르나? 많이 먹는 거 알지. 얘 먹고 1인분 먹고 2인분 먹는 건 아는데 그 느낌이 좋은 것처럼 얘가 많이 먹고 막 많이 이렇게 해주는 거를 우리가 봤을 때는 얘한테 안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내 마음인 거잖아요. 밥 한 공기 더 먹고 막 얘가 비만이라도 막 이러고 막 그런 식의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사람 아니면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때 이성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그게 쉽지 않으니까는 차라리 교육이 거의 어떻게 보면 아웃소싱이거든요. 내가 하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선생님이나 해서 잘 뭐 군대에 맡기듯이 사람만 들어주세요. 막 저는 뭐 함부로 못하겠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 듣고 이러다 보면 저 경험을 한번 해보긴 해봐야겠다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우쿠님 말 들으니까 기억이 나네. 경험 입장에서. 어쨌든 인생은 취사 선택이니까요. 네. 그런 최근에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게시물 중에 되게 철학적인 함의를 담은 게시물을 봤는데 게시물은 단순히 이거였어요. 넷플릭스 너무 정말 좋네요. 넷플릭스? 네, 이러면서 넷플릭스 이거 얼마 결제하니까 무제한으로 이걸 다 볼 수 있다고 평생 볼 수 있겠다 그랬더니 댓글이 그래도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약간 사람들이 다 빵 터졌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되게 철학적인 얘기더라고요. 멋있다. 네. 저 그래서 정액제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 그래가지고 하루는 전 좋아요. 네, 그거를 많이 보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그 하나하나의 가치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저도 그리고 뷔페 싫어해요. 맞아요. 저도 뷔페 고유의 맛을 잃는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불쾌할 때까지 많이 보게 돼요. 맞아요. 그거는 되게 유치한다. 저는 정액제 좋은 게 우리가 인터넷을 정액제로 안 한다고 생각하면 그건 콘텐츠에 대한 정액제가 이게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왓챠 플레이를 결제를 했잖아요. 좋은 점은 뭐야? 내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언제든지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지. 내가 많이 보려고 정액제를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합당한
그들이 받아야 될 돈을 좀 주는 개념도 있고. 자기가 스스로 어느 정도 결제를 하면 되지. 뷔페 가서도 그쵸. 내가 정말 깔끔하게 뷔페 많이 다니던 사람들은 조식 뷔페, 호텔 그런 데 많이 안 먹잖아. 근데 안 가다가 맘먹고 간 사람들은 우리가 촌스 가서 그런 걸로. 그 느낌 있잖아요. 진짜 나 호텔 같은데 조식 뷔페도 똑같은 뷔페인데 거기서 먹는 이렇게 아침 먹고 깔끔하게 가는 거랑 맘먹고 오늘 한번 해보자 이거랑은 다른데 이게 오래되면 결국은 건강에 좋지 않은 것처럼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다 흑수저 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를 보고 느낀 거는 그거예요. 이게 무제한이란 건 없구나. 무제한 얼마 이렇게 무제한이란 건 없어요. 어쨌든 24시간이야. 네. 24시간에 다 거기에 쓰면 또 그만큼 못하는 게 또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쵸. 좋은 개념이죠. 네. 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네. 얘기 많이 샜네요. 네. 재밌었어요. 왜냐면 근데 이게 딱 이것도 맞아. 네. 내가 한 장면을 고르면 나머지 장면은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좋았어. 결국엔 하나를 기억한다는 건 나머지를 버린다는 얘기인 거잖아. 슬프네요. 그치.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맞대마 코너를 해보겠습니다. 맞대마 코너는 이제 같이 볼 책이나 영화 다른 작품들 나눠보는 건데 같이 볼 작품도 되게 많죠? 소재가 우선 사케님부터? 저는 약간 반대 비교가 아닌 좀 대조하려고 갖고 왔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개봉했던 시민과 함께. 매기는 건가요? 네. 누굴 매기는 걸까? 네. 원래 원작 보시는 사람 많죠. 저는 원작을 안 보고 나중에 얘기만 들었는데 비슷해요. 죽은 사람에 대한 인생이 회상. 단지 원더풀 라이프는 그 사람이 여러 명이고 네. 신과 함께는 한 명에 초점을 맞춰요. 그쵸. 제일 기분이 나쁜 영화에서 제일 기분이 나빴던 거는 설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김정인가요 주인공? 네네. 그분이 직업이 소방관이에요. 네. 그럼 과연 우리가 이분의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존경하지 않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미 소방관이라는 설정 자체가. 그리고 이미 죽었을 때도 자신이 누군가를 구하고 희생적인 희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구하고 자기가 죽은 거지. 그럼 그 누가 봐도 존경되는 삶을 보는데 그럼 당연히 그게 쫀득쫀득한 맛이 아예 떨어져 버렸었어요. 영화는. 플러스 네, 원작은 아니거든요. 30대 그냥 평범한 사람. 네. 근데 거기서 가져오는 공감은 달라요. 그쵸. 우리구나. 내 삶 혹은 보통의 삶 이런 건데 소방관이라는 사람은 갖고 있는 영웅 같은 사람인지 거기서 전혀 공감대가 안 서져 일단. 그러니까 저도 그 설정을 왜 바꿨는지 정말 나도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느낌이. 그게 처음부터 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귀인으로 봤던 사람의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게 오히려 이게 높은 데 올라갈수록 이 아래 충격이 크듯이 우리가 다 귀인이야 프리패스잖아 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네. 대박인데 우리 그냥 쉽게 갈 수 있겠어 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니까 뭔가 있는 거지. 막 엄마를 억지로 죽이려고 했던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일반 사람이었으면 나쁜 놈인데 남의 가족을 구하는 소방관이 그런 짓을 해라고 해서 이제 감정적인 이제 곡선을 주는 건데 그게 너무 이제 심파적이라고 하는 사람과 거기서 이제 눈물 펑펑 쏟고 막 1000만 2000만 되는 그게 있는 그냥 의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먹히나 안 먹히다. 내가 봤을 때는 편하게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그러니까 왜냐면은 굴곡이 없는 영화를 재밌게 만들려면은 굉장한 노고가 필요한데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영웅의 추락을 보여줬다가 안내가 오면은 감동이 오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리만 하는 심판. 네. 그 안에 결국에는 김자홍이라는 사람은 회상 씨는 다 심파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심파적인 요소가 있어도 되게 기시감이 아니라 이제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런 삶을 살았는데, 이렇게가 되는데, 만약에 원작 같은 경우는 약간 나라는 걸 빗대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감동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걸 영어로 표현하기엔 굉장히 잔잔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이번 이제 원더풀 라이프 같은 경우는 던지는 건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억으로 남길 것은 무엇인가 딱 하나. 근데 우리라는 요소를 주기 위해서는 평범해야 돼, 그 사람들이. 나오는 영화 배우가 잘생겨도 안 되고 그냥 일반 똑같아야 돼, 우리가. 이걸 관점을 버린 거예요, 신강한테는. 그러니까 원작은 그거를 잘 살려서
뭐 외국에도 수출도 되고 막 그랬는데 영화는 갑자기 그게 갖고 왔어. 근데 이게 어떻게 맥히잖아요. 한국 영화 시장에서는. 저는 그게 그렇게 천만 될 줄 몰랐어요. 깜짝 놀라서 욕하고 다녔거든요. 네. 근데 회사에서도 보고 온 사람이 생각보다 재밌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데 이제 설정 공개된 게 전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도 원작 훼손 심하게 됐다고 생각하고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저는 붕괴라기보다는 네. 감독이 머리를 많이 굴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인물을 아예 없애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치고 이런 과정에서 사실 원래 대작이 난 원작이 있으면 그런 노력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많이 따라올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되게 그냥 설정을 되게 많이 바꾼 게 결국 되게 많이 머리를 썼고 나중에 편은 정말 독창적인 느낌이 있구나. 그래서 이게 결국 다른 작품으로 봐달라는 느낌이 확 들어가지고 처음 것도 되게 좋아하긴 하고 원작을 다 보고 이제 웹툰도 보고 그림책으로도 봤었는데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은 되게 약간 쥐어짜는 눈물이 있긴 있는데 그래도 머리를 많이 썼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붕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시도 3D 이런 3D 엄청 효과 넣고 이런 게 왜냐면 주호민의 그림체는 정말 그런 맛이 안 나거든요. 되게 귀여운 그림체라서 상상력이 통통 튀긴 하는데 그냥 그런 맛이라면 얘는 정말 되게 막 세련된 옷 입고 막 멋있는 느낌의 구성을 해가지고 감독이 새로운 느낌의 노력을 많이 했다? 노력을 많이 했다. 이 정도도 어느 정도 입장이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후하시잖아요, 영화평에. 근데 느낌이 이제 결국에는 원작이 있는 영화를 볼 때 사람 시선이 두 개가 있거든요. 원작을 얼마만큼 잘 재현을 했는가와 원작과 얼마큼 다른가. 두 가지 요소를 놓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원작 첫 번째 전자는 포기했죠. 왜냐면 설정이 이미 많이 바뀌어있고 주인공이라는 게 회사원과 소방관은 엄연히 갖고 있는 이미지가 많이 틀리고 개인적으로는 아직 아쉽다라는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조금 더 잔잔하게 만들어도 됐을 텐데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이런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영화의 느낌이랑 사실 되게 느낌이 완전 오락영화 같았어. 이런 거 사실 만들지 독립영화가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 당시에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이 이 영화로 시작으로 해서 일본은 되게 문화의 전성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엄청 좋은 영화 많이 나왔죠. 결이 완전 다르긴 하다. 그 생각에 좀 더 진중해요, 삶에 대해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 근데 요즘에는 조금 일본의 영화가 이런 감성 혹은 일본 특유의 그런 섬세하고 서정적인 감정에 담긴 영화가 안 나오잖아요. 아쉽죠, 그게 약간. 근데 이 감독들, 이와이 슌지 뭐예요, 요즘에? 시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 돈을 많이 벌게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일본의 그런 대부분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쉬시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지금 헌터헌터도 안 나오고 하는 이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미. 다음 분 어떠세요? 먼저 하시죠. 저는 우선 이 감독의 영화 중에서는 태풍이 지나가고랑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그 작품을 되게 좋아하고 아까 이 바닷마을 다이어리 얘기 사키님이 간단히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앞에 거에 비해서는 임팩트 있지 않았는데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이 작가의 결을 좋아하면 이 감독의 결을 좋아하면 쭉 보면 되겠다 라는 생각 면에서 추천을 하나 하고 또 걷는 듯 천천히라는 이 사람 에세이가 있어요. 에세이가 있고 걸어도 태풍이 지나가고 이런 거는 소설로도 나왔어요. 이 감독이 이 자기 영화를 소설로도 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글도 되게 따뜻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의 영화 같은 느낌을 좋아하면 또 이 사람의 에세이도 보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우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막연히 비슷한 주제를 소재를 갖고 있는 중간계를 갖고 있는 피터 잭슨 감독의 로블리 분즈를 떠올렸었는데 여기 와서 얘기하다가 비슷한 작품들이 다른 작품들이 좀 몇 개 생각났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억의 양면성을 다루고 있는 이터널 선샤인
기억의 양면성. 오. 계속 사케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이터널 선샤인이라는 측면과도 영화랑도 좀 비슷한 면이 자기 있구나. 기억을 헤집어 가는 그렇죠. 거니까. 헤집어 가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좋은 기억만 가지느냐 나쁜 기억을 가지느냐 아니면 좋은 기억에 담겨있는 함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가는 영화다 보니까 어떤 일면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그 사후세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기억과 뭐 영원 뭐 이런 거를 다룬 작품 중에 작년에 제가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로 보게 된 블랙미러 시즌 3 드라마예요? 드라마죠. 드라마인데 단편 드라마예요. 네, 이거 되게 저 오늘 오늘 알았다고요? 네. 추천받았어요. 아 정말요? 네. 이런 우연이? 왜냐면은 이거 되게 막 동심 파괴도 있고 막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작품인데 상상력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드라마 자체의 컨셉은 이거예요. 디스토피아예요. 미래 사회가 왔을 때 어떤 암울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가 이 한 편 한 편의 다 주제인데 다 모든 설정도 다르고 캐릭터도 다 달라요. 단편 영화인데 1시즌, 2시즌 정말 브릴리언트한 면이 많았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 면으로 갔고 3시즌도 좋은 에피 있고 나쁜 에피가 있고요. 한데 어쨌든 이 에피소드 자체는 그 사후세계 우리가 어떻게 사후세계를 준비할 것인가 기술이 발전했을 때 사후세계 예.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이란 게 주어졌을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말 느낌 비슷한데 예, 기가 막혔죠. 저는 정말 와 작년 어워드 수상작입니다. TV 부문. 네. TV 네. 알겠습니다. 사후세계 궁금하면 그 책도 재밌죠. 타나토노스. 타나토노트. 타나토노트. 네. 타노스는 이제 인피니티. 네. 죄송합니다. 네. 타나토노트 읽어봐야죠. 네. 그럼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의 음식의 레스토랑이니까 한번 영화도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습니다. 우선 저부터 하면 저는 미역국. 뭐죠? 탄생 의미?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게 단순한 거 아니겠죠? 미역국 자체는 사실 미역국이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어떤 날일 때마다 먹고 계속 뭔가 부담 없이 우리가 몸이 안 좋을 때 먹는다거나 어느 순간 차려져 있는데 미역국 자체가 무슨 맛이야 이러면은 그냥 먹기 편한 맛인데 잘 모르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영화도 미역국 맛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 영화 자체도 딱히 뭐 단짠의 그런 맛이 있고 이런 건 아닌데 내 인생의 한 장면이라는 것들이 그런 메시지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딱딱 등장하는 그래서 그때 챙겨 먹는 미역국처럼 그런 느낌이 이렇게 나서 비유를 들어보았습니다. 네. 무프님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유예요. 그냥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초코빵이 있는데 초코빵? 네, 예. 그 초코가 들어있는 빵을 지금 상상하셨겠지만 정? 약간 따뜻한 빵인데 양쪽 끝에 초코가 발라져 있는 빵이에요. 예. 어렸을 때 시장에서 먹었는데 이후에 찾으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뭐 비슷하게 생긴 걸 한 번씩 봤는데 그때 그 느낌이 아니야. 그때 배고팠나 보다. 아니야. 종종 먹었어. 종종 먹고 그러니까 시장에 할머니 따라가면은 할머니가 사주시던 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추억이 담겼네. 그래서 추억이 담긴 거죠. 그리고 뭐 죽기 전에 막 어떤 거 먹어보고 싶어라고 하면 고를 그런 빵이죠. 네. 먹고 싶네. 네. 그래서 막 어른들 보면은 막 특히 막 그 맛을 느끼고 싶다고 요리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 추억의 맛을 느끼고 싶다고 막 이런 거 보면 그 느낌이네. 저 최근에 그 옛날에 그 드라마 기억하세요? 환상의 커플? 한예슬이랑 오지오 나오는 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약간 짧게 다시 보기 이런 식으로 맞아 MBC에서 그런 거 명작 그걸로 봤어요. 근데 되게 제 기억에 남았던 게 뭐였냐면 그 나상실 역할이 짜장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정신을 되찾고 되게 유명한 요리사가 짜장면을 만들어주는데 먹으면서 하는 소리가 들고요. 그 맛이 안 나. 울면서 되게 감동받았어요. 정말 쉽게 보면 이런 에피소드들이 정말 많죠. 끊임없이 많죠. 네. 느낌 감정과 같이 가는 거지 절대적인 맛이라기보다 맛이라기보다는 감성을 먹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고항 이거만 먹기엔 심심하다. 그럴 수 있죠. 짧고 강렬하네요. 네. 한 줄 평이었습니다. 영화는 근데 밥은 또 근데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쵸? 근데 가끔
네. 밥 외에 걸 먹잖아요, 우리가. 그거는 밥이 질리지 않기 위함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영화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려하고 뭐 엄청난 다른 종류의 장르가 있어도 한 번씩 이렇게 봐주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런 영화. 저는 못 보겠습니다. 네. 찾아와서는. 알겠습니다. 모두 이제 좋은 이야기 나눴고,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